자, 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경호처에 가로막혀 압수수색은 불발됐는데 경찰은 극히 일부 자료만 임의 제출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대통령실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계엄 사태 이후 수사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한 겁니다. 영장에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등이었습니다. 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 당시 출입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과 당시 회의록 등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경호구역이라는 점과 공무상 군사상 비밀 등을 이유로 진입을 거부했고 양측의 대치가 이어지다 일몰까지인 영장 집행 시간이 지났습니다.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결국 원래 확보하려던 자료 가운데 극히 일부 자료만 임의 제출받았다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경찰 특수단은 장소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 임의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해 관리자 허락에 따라 압수수색을 하라는 등 영장에 여러 단서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필요한 자료에 대해선 추가 제출을 요청한다고 밝혔지만 이번에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뒤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또 계엄사령부 상황실이 설치됐던 합동참모본부 건물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군사상 이유 등으로 진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안가로 불러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계엄 시 장악해야 할 기관 등 지침을 내리고 계엄 선포 이후에는 조 청장에게 직접 전화해 국회의원 체포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3시간 전인 지난 3일 저녁 7시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삼청동에 있는 대통령 안전가옥으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부른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이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A4 용지 한 장짜리 지시 문건을 조 청장에게 건넨 것으로 전해졌는데 여기에는 밤 10시 계엄을 선포한다는 내용과 계엄 선포 뒤 장악해야 할 대상으로 국회와 MBC, 방송인 김어준 씨가 대표로 있는 여론조사 꽃 등 10여 곳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청장은 앞서 국회에 출석해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과 달랐던 겁니다. 청장님, 대통령 계엄, 비상계엄을 언제 알았나요, 처음에? 언론 통해서 알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밤 10시 23분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에도 6차례에 걸쳐 조 청장에게 직접 전화해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청장은 경찰 특별수사단 조사에서 이 같은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부당한 지시라 여겨 전부 따르지는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군 관계자들은 물론 경찰에도 직접 지시를 내린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구속 뒤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어제 오후 2시쯤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4시간여 동안 조사했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어젯밤 동부구치소에서 구속심사 결과를 그젯밤 구속심사를 기다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했는데 현재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상태입니다. 네, 검찰은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 내용을 보고받고 직접 수정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검찰 수사의 칼끝은 내란의 정점인 윤 대통령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군 간부들에게 연락해 직접 국회 상황을 보고받고 지시했다는 진술과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포고령 작성에도 윤 대통령이 깊숙이 관여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포고령 1항, 국회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규정은 그 자체로 국헌 문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국회 권한을 제한하는 위헌적 내용을 담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 조항을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상의해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김 전 장관은 포고령의 초고를 자신이 보고했고 윤 대통령이 일부를 수정하거나 삭제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위헌 위법적 비상계엄을 총지휘했다는 혐의가 한층 짙어진 겁니다. 내란의 우두머리가 윤 대통령이라는 정황이 점점 쌓이면서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네, 경찰과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계엄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공조수사본부를 출범시켰습니다. 검찰만 빠진 건데 사전 연락조차 못 받은 검찰은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비상계엄 사태 고발장을 접수하고 역대급 수사 경쟁을 벌였습니다. 검찰과 공수처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중복 청구하고 김 전 장관 노트북 등 자료는 경찰이 확보하는 난맥상이 불가피했습니다. 군 검찰을 포함해서 검찰, 공수처, 경찰이 서로 수사권을 조정하는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 저희들로서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급기야 검찰이 수사협의체 가동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정작 힘을 합친 건 검찰을 제외한 경찰과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였습니다. 이들 기관은 공조수사본부를 띄우면서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각자 역량을 살려 중복수사 비효율을 줄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공조본 출범 소식을 언론을 통해 파악한 검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사전에 연락받거나 논의한 적이 전혀 없다며 앞으로도 검찰이 엄정히 수사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관계기관과 혼선을 줄이기 위한 협의도 계속해 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계엄 수사는 경찰과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묶인 공조본과 검찰 특별수사본부 2파전으로 압축됐습니다. 수사 갈래가 다소 정리된 모양새지만 강제 수사 주도권을 쥐려는 속도전 양상에 언제든 혼란이 재발할 수 있어 보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네, 검찰은 수사팀 인원 확충에 나섰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부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검사 5명과 검찰 수사관 10명을 추가로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변인을 포함해 78명이 특수본에서 근무하게 됐습니다. 다만 압수수색과 포렌식 절차 등에도 30여 명이 투입된 만큼 실제 근무 인원은 더 많다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경찰 특별수사단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검찰 지휘권자가 검찰에서 수사를 받는 건 부적절하다는 박 장관의 의사가 반영된 건데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남은 국무위원들에 대한 경찰 조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최근 경찰 특별수사단에 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현직 법무부 장관이 자진해 경찰 조사를 받는 건 이례적인데 YTN 취재 결과 박 장관은 모든 검사를 지휘하는 최고 감독권자로서 검찰 수사를 받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가 결정된 지난 3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불법적인 계엄 선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당시 회의 참석자 가운데 계엄 선포에 동의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자신도 우려를 전했다는 입장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말로 비상계엄을 반대했다 이런 뜻입니까? 그리고 법무부 장관도 발언으로 반대를 했다는 뜻입니까? 한 사람도 이걸 해야 된다고 찬성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또 당시 회의가 정상적이지 않았고 형식적인 절차에 그쳐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회의 계획, 안건 이렇게 하는 상황이 정상적으로 그렇게 진행된 게 아니고 사람들이 도착하는 대로 다들 놀래서 우려의 말씀을 하고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하며 당시 회의록 등의 확보에 나선 경찰 특수단은
박 장관을 상대로도 비상계엄 심의 선포의 전반적인 과정을 따져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대통령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계엄법에 따라 계엄의 이유와 종류, 국무위원들의 서명이 담긴 비상계엄 공고문을 작성했는지 등 내용과 절차를 두루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 특수단은 앞으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회의에 참석한 다른 부처 장관들도 줄 소환하며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계엄 사태로 국회에 불려나온 국무위원들이 단체로 허리 숙여 사과했습니다. 사과한 건 질의에 나선 여당 의원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이후 발언 과정에서 비상계엄이 고도의 정치 행위라는 말이 나오는 등 이번 사태를 두고 야당과 여전한 인식차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긴급 현안 질문 시작과 동시에 야당은 계엄 사태를 막지 못한 국무위원들을 거세게 질타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위기였습니다. 지금 국무위원들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국민 앞에 사죄드리세요. 결국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한 사람을 제외하고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사과한 국무위원들. 나아가 한덕수 총리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흠결이 많았다며 수차례 허리를 숙였지만 야당은 이 사과조차 거짓일 거라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집권 여당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하남야합을 통해서 연성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당정 간의 협의를 강화하자는 것이지 두 사람이 어떻게 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권력을 나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요. 저는 여당 의원들도 질의에 앞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정수습에 고생이 많다며 국무위원들을 독려한 뒤 탄핵까지 현실화하면 혼란이 더 커질 거라며 호소에 나섰습니다. 제3의 길은 없는가? 6년 전 탄핵, 8년 전 탄핵의 불행을 반복할 방법은 없는가를 논의하고 싶은 겁니다. 여야의 인식 차이에 내내 고성이 오간 본회의장은 내란 혐의 수사에 의문을 표하던 윤상현 의원의 이 발언으로 급기야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은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심사를 자제하는 선에서 위헌성을 심판해라.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에 이례적으로 국회의장까지 나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대통령의 명예에 의해서 군대가 국회에 총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거를 통치행위로 얘기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윤상현 의원 발언을 두고 언행을 자제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는 여당 의원들의 메시지가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선포 직전 단 5분간 국무회의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무위원들은 무슨 내용인지도 모른 채 대통령실에 불려왔고 제대로 된 발언조차 없이 말 그대로 말릴새 조차 없이 계엄이 선포됐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건 지난 3일 밤 10시 23분. 이 계엄을 논하기 위한 국무회의는 계엄 선포 직전인 밤 10시 17분 시작해 단 5분 만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는 대통령실 국무회의실이 아닌 대접견실에서 열렸고 회의의 시작과 끝이 없는 사실상 통보의 자리였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회의의 시작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하는 상태였다고 보시는 게 좋고요. 딱 두 글자 들었습니다. 계엄 이런 말을 듣고 너무 놀라서 말도 안 된다, 막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자리에는 대통령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송미령 장관은 당시 윤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에게 계엄을 통보한 뒤 갑자기 자리를 떠났고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을 찾는 사이 계엄이 선포됐다고도 밝혔습니다. 어디 가신 거냐?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휴대전화로 틀었습니다. 근데 육성이 흘러나온 겁니다.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몸으로라도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당시 회의는 시작과 종료 선언은 물론 회의록조차 없었고 계엄 선포 요건인 국방부 장관 또는
행안부 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 역시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기록과 속기, 개회선언, 종료선언 등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비상계엄을 선포한 국무회의는 국무회의가 아닌 게 맞죠? 저는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행안부 자료 요청에서도 대통령실과 국방부는 계엄 관련 국무회의는 안건명만 있고 안건 내용이나 발언 요지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계엄 선포 자체가 비상식적인 것은 물론 기본적인 절차조차 거치지 못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여당 의원들이 계엄 사태 수사 과정에 내란죄를 적용하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해 여야 공방이 붙었습니다. 야당은 윤 대통령 등 계엄 세력을 어떻게 옹호할 수 있느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계엄 사태 긴급 현안 질의가 열린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내란죄 적용 여부에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상계엄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내란죄 성립 요건인 폭동이 있었느냐는 점엔 의견이 나뉜다는 주장입니다. 이것이 내란죄냐 아니냐 그걸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헌법학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이 갈립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도 내란 혐의에 냉정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며 사법당국이 외부 압력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며 우려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추호도 법리와 사실관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또 어떤 여론이라든가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굴복하지 않도록 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는 특전사령관의 증언도 나온 상황에서 어떻게 윤 대통령과 계엄 세력을 감쌀 수 있느냐며 질타했습니다. 어떻게 그걸 옹호하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지금 고상한 법 지식 들이대면서 옹호하는 게 잘하는 겁니까 지금? 결국 의원들 사이 고성과 함께 설전이 붙으며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곽규택 의원은 내란 속에 옹호하는 거예요 지금? 비호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대여 법원행정처장은 전두환 노태우 씨의 12.12 군사반란을 두고 위헌적인 비상계엄 상황에 국회를 봉쇄한 조치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폭동으로 인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합니다. 민주당은 두 번째 탄핵안에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후 국회 봉쇄와 의원 체포 등 내란에 해당하는 명령을 군에 직접 내린 혐의가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본회의 보고 절차를 거쳐 모레 오후 5시 탄핵안을 표결에 붙인다는 계획입니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이후 처음 개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오늘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 내란죄 혐의를 수사할 이른바 내란특검법도 본회의 표결에 붙여집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등 김건희 여사의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적시한 네 번째 김 여사 특검법도 처리될 전망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위헌적 비상계엄 사태의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며 여야의 응답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공개 증언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 출석을 거부한다면 동행 명령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우원식 의장은 특정 사안을 경계 없이 조사할 수 있는 국회의 국정조사권을 발동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가 계엄군에 침탈당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태의 진실을 직접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위헌 불법 12.3 비상계엄 국정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누가 무슨 목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어떤 경위로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지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서면 요구를 시작으로 여야 협의가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이 때문에 우 의장은 여야의 빠른 응답과 협조를 촉구했지만 여야의 온도차는 극명합니다. 민주당은 의장의 요구에 적극 임하겠다고 화답하며 국민의힘의 참여를 압박했지만 원내 사령탑이 비어있는 국민의힘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국회의장이 강한 의지를 드러낸 만큼 관련 법에 따라
야권 단독 추진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의장은 특히 국정조사장에 윤석열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공개 증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증인으로 채택된다면 출석을 거부할 가능성이 큰데 동행명령장 발부로 이어질지도 주목됩니다. 국정조사도 동행명령이 가능하잖아요. 좋습니다. 거기까지 나가진 맙시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 3개 기관의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꺼내든 우원식 의장의 국정조사 카드는 현 정부 계엄 시도를 향한 의회 수장의 강한 불만에서 비롯됐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YTN 박견입니다. 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오늘 두 번째로 발의됩니다. 이창근 국민의힘 하나물 당협위원장, 조대현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국수본 특별수사단이 이제 처음으로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들어갔는데 시도를 했는데 대통령실이 끝내 응하지 않았습니다. 임의 제출 형식으로 자료는 받긴 받았는데 필요했던 국무회의 기록은 아예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저도 청와대 과거 부속실에 근무했었는데요. 어제 국회 긴급 현안 질의 때 국무총리께서는 국무회의가 아니다라는 야당 의원에 동의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하지만 대통령실에서 행안부로 보낸 자료에 따르면 국무회의라고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설사 대통령께서 잠깐 계시다가 나갔다고 하더라도 속기라는 건 기본적으로 등장해야 되거든요. 네. 어떠한 워딩이 있더라도. 그래서 그러한 절차적인 게 없었다는 게 과연 진짜 없었는지 있었는데 대통령실에서 제출하지 않는지 수사를 통해서 명백히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국무회의가 제대로 심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부분도 굉장한 법적 요건에 부합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까지는 정언에 따르면 아니다 하는 게 중론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네. 국민들이 알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자료가 공개가 돼서 정말 이게 법적인 하자가 있다는 부분도 증명이 돼야 되겠죠. 어제 한덕수 총리가 또 국무회의에 대해서 많은 절차적 흠결을 가지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도 국무회의에 이제 배석자로서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국무회의의 의안이라든가 또 진행의 절차는 상당히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 의안의 상정이라든가 네. 예를 들어서 그 성원 회의 정족수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11명 이상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안건이 상정이 돼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국무회의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단 5분 만에 진행이 됐다는 거고요. 지금 국무총리께서도 아까 그 보도를 통해서 나왔지만은 국무회의라고 보느냐라는 네. 윤건영 의원의 질문에 아니라는 것에 동의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만큼 누가 보든지 간에 이것은 국무회의가 성립을 했다. 이 자체가 의심스럽습니다. 예, 만약에 그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물론 국무회의의 의결사항은 아닙니다만은 반드시 심의를 거치게끔 개헌법 2조 5항에 명백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정상적인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이런 그 개헌을 선포했다면은 개헌법 2조 5항을 개헌법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금은 회의록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 보이고요. 국무회의 자체가 제대로 존재하지 않았다. 네. 저는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압수수색 영장에 대통령이 피해자로 적시됐다고 하는데 국수본은 요건이 맞다면 대통령을 긴급 체포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거든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그간에 아니라고 했는 대통령실 그리고 대통령의 해명이 거짓으로 지금 하나둘 밝혀지지 않습니까? 네. 김용년 전 국방부 장관도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를 했다는 게 밝혀졌고요. 그리고 곽종건 전 사령관도 두 번째 통화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하는 게 또 증언을 했고요. 그리고 조지호 청장이나 김봉식 청장 같은 경우도 안가에서 만났다. 네. 그리고 대통령으로부터 사전 지시를 받았고 체포와 같은 지시를 받았다. 모든 게 지금 밝혀진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포고령과 관련해서 포고령 자체가 이제 위헌적인 소지가 많다는 그 포고령도 대통령께서 직접 수정 지시를 했다. 네. 그렇게 모든 게 밝히시는 마당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보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대통령께서 끝까지 이제 침묵을 지키고 계시는데 이 상황이 굉장히 중대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윤 대통령이 류혁 법무부 감찰관의 면직을 재가를 했습니다. 사실 이상민 장관 사의 수용할 때도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인사권은 계속 행사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참 이런 그 상황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가장 놀란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정말 깨알 같은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그 진행자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상민 장관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김용현 국방장관에 대해서도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은 일반적인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퇴직을 할 경우에도 퇴직을 요청을 하면, 그러니까 면직을 요청을 하면은 그 사람을 둘러싼 무슨 조사가 이루어지는지 수사가 이루어지는지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한 다음에 네. 사표를 수리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말씀하신 김용현이나 이상민 이런 사람들은 내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사람으로서 특히 김용현 국방장관이 지명되고 있고 네.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도 공범 내지는 동조자로서 벗어나기가 되게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원에 의해서 면직을 하는 의원 면직을 지금 해준다라는 거 정말 그 충한파 얘기하는데 동문에 대한 배려인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박선영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을 임명을 했다라는 거죠. 네. 이 와중에 그 뉴스가 나오는 걸 보면서 정말 제정신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보도를 보니까 그 헌재의 정영식 재판관에 처형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엄중하고 그 급박한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루어질 탄핵이 이루어질 헌재 심판에 대비한 게 아니냐 네. 이런 의심까지 많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참 아주 결심을 하고 이런 이후의 사태에 대해서 꼼꼼하게 오히려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네, 대통령실은 계속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데 어제 국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윤상현 의원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이거 고도의 정치행위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상당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윤상현 의원이 뭐 사례를 든 게 대법원 판례인데요. 네. 그런데 그 대법원 판례도 자세히 보면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지켜질 때 그게 정치적 행위로 인정한다. 그렇게 사실 되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이번 비상계엄 사태 같은 경우는 국민들도 모두 지금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러한 헌법적 절차, 법률적 절차가 위배됐다.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물론 네. 그 부분은 나중에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법원에서 판단이 돼야 되겠지만 가장 시발점인 비상계엄의 스타트가 국무총리를 통해서 건의를 해야 되는데 네. 그 국무총리를 통해서 건의가 됐나 하는 그 부분도 사실은 의문인스럽거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비상계엄이 터지더라도 국회는 제외예요. 그런데 국회와 선관위가 대상이 됐다는 그 포고령 1호 그 부분도 사실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비상계엄의 요건인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냐. 사실 그래서 행정과 사법이 돌아가지 않느냐. 그거는 국민들이 동의하기 힘들거든요. 네. 이러한 부분만 보더라도 과연 이번에 비상계엄이 법률과 헌법의 테두리에 대해서 이루어졌냐. 많은 국민이 의문스럽고 사실 이 부분이 이제 다투고 있는 부분인데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이 부분이 헌법적 테두리에서 이루어졌다 주장하고 있겠지만 국민적 민심과 국민적 동의는 받기가 힘든 상황이죠. 예. 네. 자, 윤상현 의원 고도의 정치 행위에 주장을 하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심사를 자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어떻게 국회의원으로서 본인이 소속한 국회가 대한민국의 삼권 분립이 명확한데 그 삼권 분립의 한 축을 이루는 그 입법권이 총칼 앞에서 유린이 되는 광경을 온 국민이 목도를 했는데 네. 그 국회의원인 국민입법안인 국회의원으로서 입법부를 지킬 생각을 하질 않고 어떻게 이런 발언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날도 저도 봤습니다만은 그 발언 도중에 전두환이라는 연호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네. 전두환의 전 사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얘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이건 국민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발언이고요. 저는 이 발언 가운데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점이 조기 하야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꿀 기회를 잃는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떤 꼼수 내지는 이 와중에도 어떤 암수를 두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제가 87년 6월 체제 이후에 불안정한 체제로 이어져 있는 건 사실이고요. 네. 그리고 시대가 변하면서 여러 가지 개헌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4년제 중임제 개헌이고 또 하나가 분권형 개헌입니다. 이제 권한을 분권시키는 거죠. 나누는 거죠. 네. 이런 것은 여야를 막론해서 시민사회가 다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엄중한 시점에서 국민의 불안을 빨리 해소하고
그리고 국정을 안정을 시키는 궤도로 빨리 들어가야 되기에 최선을 노력해야 될 국회의원이 바로 이런 개헌 문제를 던지면서 다시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분열시키고 그다음에 시간을 벌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할 상황은 전혀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또 한 가지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게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에 대통령이 경찰청장 그리고 서울청장을 대통령 안가로 불렀다고 해요. 여기에서 계엄 선포 이후에 장악해야 할 기관들을 적은 이제 문서를 전달했다고 하는데 사실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계엄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여기에도 사실 배치가 되고요. 또 경찰청에 제출한 조청장의 당일 동선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배치되는 그런 상황이죠. 조 청장이 이제 본인의 뭐 신변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위증을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 뭐 본인도 이제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이제 긴급 체포까지 된 상황이고 네. 사실 좀 충격적인 거죠. 그래서 모두가 사실 계엄이 발생한 당일날 경찰의 행동에 대해서 의심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을 통제하고 국회 앞에 그리고 서울경찰청에서도 통제 인력이 투입이 되고 네. 근데 본인은 이제 계엄 사태를 언론을 통해서 알았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굉장히 부적절하죠. 그리고 이제 항변하는 것이 본인이 지시 과정이 모두 다 이행하진 않았다. 불합리한 부분은 이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데 사실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 입장에서 오히려 이러한 부분은 불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항의하고 반대해야 되는데 네. 체포에 앞장서고 시민들 통제하는 데 앞장서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국회에서 위증을 하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저는 부적절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이번 사태를 빌미로 경찰에서도 수사권이 이제 굉장히 발동이 되고 인원도 굉장히 정대했지 않습니까? 이제 내 식구 감싸기 이런 부분을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계엄 사태 진실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또 민감한 군사 기밀이 공개가 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정보사요원의 실명 그리고 얼굴도 공개가 됐고 전투 통제실의 구조 등도 공개가 됐어요. 이거 안보에 상당히 위험한 그런 상황 아닐까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라면 남자들의 대부분은 군대를 갔다 오고 군대에 가면은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나올 때까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보안에 관한 엄격한 교육을 받고 네. 당부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예를 들어서 정보사 같은 경우에는 대북 관련된 일을 하는 아주 중요한 정보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실이 국민들 앞에서 이렇게 노출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 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 불안을 잠재우고 이 며칠 사이에 일어난 이러한 그 초유의 사태와 상황이 국민들 앞에 좀 밝혀져야 됩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우선되고 그것이 국민들로 하여금 안심할 수 있는 불안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그것이 최우선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런 과정을 거친 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 조치도 이루어져야 되고 네. 또 개선도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보는데 지금 당장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국회가 이런 것들을 밝혀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수사당국도 보다 면밀하고 빠르게 이런 것들을 진행해 나가야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에서는 논의를 하되 이걸 비공개를 하면 안 되느냐 이런 의견도 있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번 기회에 저는 이제 국회의원들도 헌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대로 공부하고 좀 준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국회의원들 우리가 헌법 기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헌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국익을 우선해야 되고 네. 그리고 국가 안전 보장과 관련될 때는 비공개로 회의를 할 수 있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윤리 실천 규범이라는 그 법률도 있습니다. 네. 거기에 따르면 국가 기밀 준수에 관한 의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가 왜 정보위원회도 비공개를 하겠습니까? 아무리 국민의 알 권리도 중요하고 사태가 중요하다는 건 알겠지만 정말 국가 기밀과 관련된 거는 헌법을 준수한다면 국회의원들도 비공개로 당연히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들도 비상계엄의 사태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고 국민들의 민심과 떨어지고 정말 잘못된 거라는 건 인정하지만 헌법을 준수한다는 측면에서는 국회의원들도 스스로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군사 기밀들이 이렇게 노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정조사 추진을 제안을 했는데 일단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보십니까? 예, 당연히 필요합니다. 좀 전에 질문에서도 대답을 드렸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의 그 삼권의 한 축을 이루는 입법부가 무장된 군인들에 의해서 침탈을 당했고 네. 그 장면이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노출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회가 당연히 이런 일이 국회 마당에서 이루어지고 국회 건물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조사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권리고요.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밝히는 노력은 국회의원의 의무이고 국회의장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정조사 중에 대통령의 공개 증언도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우원식 의장의 의견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뭐 우원식 의장은 당연히 그렇게 주장을 하시겠죠. 그리고 국정조사의 필요성도 당연히 국회의원으로서 법에 의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과연 이 시기에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 시기에 그리고 국회에서 또 내란 상설 특검을 통과시켰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지금은 수사를 지켜보고 수사기관이 정말 엄중하게 그리고 특별검사도 통과시켰다면은 특별검사를 통해서 낱낱이 상세하게 조사하는 게 우선이지 국정조사라고 하는 것이 할 수 있는 기능이 청문회와 정인 출석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지금 민생 주장하지만 경제 굉장히 힘듭니다. 네. 그리고 대외 신원도도 추락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외 신인도 민생, 경제를 생각한다면은 과연 이 시기에 이걸 주장해야 될까? 그런 의문은 있습니다. 네. 이런 건데 지금 국민의힘 TF에서는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 로드맵을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뭐 내년 초에 4월이나 5월쯤에 이제 조기 대선을 치르는 방향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이거를 좀 거부하는 분위기다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나요? 굉장히 강한 부정적 기류가 나오고 있다고 네.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한동훈 대표가 이제 조기 퇴진, 그리고 질서 있는 퇴진, 그래서 국정을 조기에 안정시키겠다. 사실 그게 방향이 틀린 건 아니거든요. 네. 탄핵이란 절차는 당장의 직무는 정지되지만 헌법재판소의 판결까지 최장 얼마가 걸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과거 사례로 봤을 때는 3개월 이렇게 추정하고 있지만 그게 지금 현재 재판관이 6명인 상황에서 과연 6명이 이거 중차대한 상황을 판단할까? 그것도 의문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시간이 더 걸린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오히려 더 확실한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해서 대통령의 하야를 전제로 한 그러한 대안을 준비했는데 용산에서는 굉장히 부정적 기류가 흐르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은 이제 방법은 불가피하게 국민들이 지금 용납하지 않은 상황에서 민심을 거스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남은 절차는 이번 주에 있을 굉장히 중차대한 시간이 다가온다.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는 토요일 전까지는 대통령실의 입장을 계속 기다려보는 그런 상황인 건가요? 계속 설득을 하고 네. 종용을 하겠지만 대통령실에서 이제 부정적 기류가 계속 강하다면은 네. 이미 5명 의원이 공개적으로 탄핵에 찬성한 것도 그 단면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미 이제 자율 투표에 맡겨야 된다. 그리고 투표장에 참여해야 된다. 그런 기류가 강하게 조성되는 걸 봐서는 대통령실의 입장을 강하게 요구를 하겠지만 네. 계속 부정적이라면은 자율 투표에 통한 그런 판단에 맡겨야 되겠죠. 네. 대통령이 탄핵 소추를 감수하겠다라는 쪽을 선택을 한다면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시나요? 네, 언론에서도 이미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하야를 하게 되면은 지금 바로 즉시 이제 본인의 그런 권한이 정지되면서 네. 또 내란죄로 인한 수사는 수사대로 또 동시에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탄핵으로 가게 되면은 최장 180일까지 시간을 벌 수 있는 이제 그런 여유가 생기는 거고 말하자면은 네. 그리고 이제 법조인으로서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본인이 내란하지 않았다 또는 뭐 위헌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뭐 꼼꼼히 준비해서 아마 대응을 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 시간을 번다는 점에서 탄핵을 선택하는 그것이 실리가 있다고 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미 지금 어제 압수수색에 불응하는 것 그런 네. 걸 보면서도 확인을 했지만 물론 그 시설은 군사보호시설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 있고 과거에도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렇게 거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이번에는 내란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저번에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라고 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압수수색에 전혀 협조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제 탄핵이라는 그런 국면에 대비하면서 정면으로 돌파하겠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가 소명할 것 충분히 소명하겠다. 이런
태도로 태세 전환을 확실히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국민들로부터 더 큰 저항을 불러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저는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에서는 뭐 지금까지는 공개적으로 확인된 이탈표가 5표로 이제 확인이 돼 있고요. 한동훈 대표도 오늘 14일 표결에는 의원들이 표결에는 참석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주변에 좀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탈표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통령실의 대응에 딸려 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민심을 거스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민심이라는 것이 사실 잘못된 민심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실의 그간의 해명이 정말 진실되고 그리고 대통령의 사과가 진실됐다면 네. 상황은 달라졌겠죠. 하지만 그 대통령의 사과도 과연 진심이었냐 하는 게 의문이 들 정도로 해명이 다 거짓으로 밝혀지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탄핵과 관련돼서 반대 의사를 밝히고 당론을 채택했지만 이제는 그 민심이 거짓 해명 앞에서 무너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도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으로서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다. 이러한 의견을 피력한 것 같아요. 네. 민주당에서도 이번에는 탄핵 저지선이 무너질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 12월 7일인가요? 저 탄핵 표결이 있었을 때 국회의원들, 특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지탄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찬성이냐 반대냐를 떠나서 네.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표결 자체에 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이제 일주일 만에 다시 이 표결을 하게 되는데요. 네. 국민의힘 의원들도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조성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표결에 들어갈 때 과연 이제 당론을 수정할 것인지 자유투표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모르지만 네. 이미 그렇게 되면 이제 무기명 투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아주 과장되게 표현하면은 그 의원총회라는 형식으로 한 군데다 모아놓고 못 가게 했다라는 얘기죠. 참 부끄럽고 좀 참담한 일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지금 각 지역에서 그 지지자들이나 일반 당원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그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이라면은 투표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의사 분포도 많이 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국민 여론을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국회의원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네. 본다면은 좀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는데 권성동, 김태호 2파전이거든요. 어느 쪽에 지금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시나요? 뭐 토론회도 열겠다고 하니까 네. 뭐 예측 불가입니다. 예측 불가지만 사실 숫자 우위를 생각한다면은 당연히 뭐 친윤이 다수인 권성동 후보가 당선이 되겠죠. 하지만 네. 지금 상황에서 과연 친윤이 다시 당의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당으로서 도움이 되겠느냐. 네. 그리고 이 민심 수습하는 데 도움이 되겠느냐. 의원들이 저는 아마 고민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정말 당이 쇄신을 하고 정말 민심을 따르기 위해서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김태호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네. 김태호 후보 같은 후보가 나서서 정말 쇄신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새로운 술은 새로운 그릇에 담아야 된다고 지금 당이 굉장히 힘듭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친윤들이 좀 자제를 해줬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개인적인 의견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민주당은 비상경제점검회의를 단독으로 출범을 시켰습니다. 애초에는 이제 여야정 회의를 출범하자고 이재명 대표가 제안을 한 건데 조기 대선이 아무래도 현실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재명 대표가 좀 민생의 주도권을 잡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이런 지금 상황에서 이런 그 문제를 대선과 바로 연결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들어오기 전에 방금 뉴스를 보고 방송에 들어오기 직전 뉴스를 보니까 뉴욕 증시에서 나스닥 지수가 2만을 돌파를 했답니다. 한국의 그 주가도 지금 그래도 한 이틀 정도 좀 약간 회복 국면을 보이는데 여전히 환율은 너를 띄고 있고 굉장히 그 환율이 이렇게 폭등하는 것은 한국 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거든요. 네. 이런 경제적인 불안이 계속 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여당이 해야 될 일입니다. 민생 경제를 챙기고 경제가 지금 비상 상황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지금 국민의힘의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굉장히 촉발시키고 가속시켰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는 여야를 망라해서 사실은 모든 정치권 또 시민사회가 같이 모든 국민들이 같이 이 문제는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것이
뭐 민주당의 대권 플랜이다, 이재명의 대권 플랜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경제만큼은 여야를 초월해서 지금 손을 맞잡고 극복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다시 금을 내놓아라 이런 상황까지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열린 시각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차석 의사를 아직 밝히진 않았는데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이미 뭐 한동훈 대표가 민생에는 여야가 없다. 네. 그리고 여당이 야당과도 협의하겠다 얘기를 했어요. 다만 정말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대신인도와 그리고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진심이라면 응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지만 그게 진심이 아니라면은 함께 정말 머리를 맞대야죠. 정말 경제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국회에서 여당이 주장한 반도체법 이런 것도 사실 반대한 게 야당이거든요. 네. 그러한 것부터 먼저 열린 자세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근 국민의힘 하나물 당협위원장, 조대현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그에 이은 전국 불안으로 투매에 나섰던 개인이 순매수로 돌아서며 우리 증시가 연이틀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2기 체제의 출범과 더불어서 국내 전국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영향이 내년 2분기까지는 1,450원대 근접시키는 양상까지 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상 첫 감액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재정 운용 등 내년도 경제 정책이 차질을 빚을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추경 편성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전 재정 기조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야당 단독으로 감액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안타깝다면서도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늘 감액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민생 안정과 그다음에 대외 불확실성의 확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의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일주일째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면서 제닛 옐렌 미 재무장관과의 화상면담 등 우리 경제 시스템은 굳건하고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일관되고 체계적인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사상 첫 감액 예산에 따른 내년 재정 운용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예비비 2조 4천억 원이 삭감되면서 예기치 못한 재해나 재난, 감염병 발생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집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환율 변동으로 인한 원화 부족액 보전 경비 지출도 여의치 않게 됐습니다. 내년에 중점 추진하려던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사업 예산은 98%나 깎이며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예산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내년 경제정책 방향 수립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연말에 발표한다는 계획이지만 내년 초로 미뤄질 가능성과 함께 탄핵 정국이 장기화할 경우 리스크 대응에 급급한 알맹이 없는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또 최고세율 인하 등이 담긴 상속세제 개편안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납입 한도 상향을 담은 조세특례법 개정안이 부결되는 등 주요 법안들도 추진 동력을 잃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수 부진이 더욱 심화하고 있어 경기 부양을 위한 내년 추경 편성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을 고려할 때 추경 편성을 위한 적자 국채 발행 등 현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예산 재정 당국인 기재부가 탄핵 정국으로 동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추경을 반대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입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상계엄 파장과 관련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는 제한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 질의에서 경기가 둔화 국면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환율을 진정시킬 대책에 대한 질문에는 외환당국의 특정 수준에 대해서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라면서 급격한 변동이 있을 때는 어느 나라든지 통용되는 스무딩 오퍼레이션, 즉 미세 조정으로 시장의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연금의 국내 증시 투입을 생각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라면서 국민연금은 국민의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주어진 미션에 따라서 투자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시장에 관심이 집중됐던 미국의 1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에 부합하게 나오자 안도감이 퍼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오름폭을 축소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새벽 2시 기준 원달러 환율은 전장 서울 환시 종가 대비 4원 상승한 1,430.9원의 거래를 마쳐 주간 거래 종가보다 1.3원 하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중국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위협에 맞서기 위해 위안화 약세를 용인할 수도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자 런던장에서 1,436.9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2차 표결을 앞두고 추운 날씨에도 시민들은 매일 국회 앞 도로를 채우고 있습니다. 집회를 마친 뒤에는 국민의힘 당사까지 행진하며 탄핵안 표결에 불참하는 건 내란에 동조하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성호 기자입니다. 체감온도가 0도에 달하는 추운 날씨에도 시민들이 국회 앞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두꺼운 외투를 껴입고 목도리와 모자로 중무장한 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외쳤습니다. 마지막 학기 기말 시험을 앞둔 대학생은 거리에서 공부하며 촛불 집회에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지금 뉴스를 계속 보면서 가만히 있기에는 너무 내가 내 자신한테 부끄러워가지고 반려견을 집에 혼자 둘 수 없어서 며칠째 함께 국회 앞을 찾는 시민도 있었습니다. 한 지금 6일째 지금 이제 강아지도 같이 데리고 나와가지고 거리에 있는데 조금이라도 조금 나은 세상을 위해서 집회를 마친 시민들은 국민의힘 당사까지 행진하며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건 내란에 동조하는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수단체들은 광화문에 모여 비상계엄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습니다. 또 용산 대통령실 앞에는 윤 대통령을 응원하는 문구가 적힌 화환이 잇따라 배달됐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38개 대학교 총학생회가 어제 공동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고려대, 연세대 등 9개 대학 총학생회가 모인 총학생회 공동포럼은 시국선언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어떤 법적인 근거도 없었다며 비판했습니다. 계엄 해제 이후 이어진 대통령의 성명 또한 진정한 사과나 책임감을 볼 수 없었고 대학생과 청년마저 대통령에 대한 모든 신뢰와 기대를 거둬들였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계엄에 동조한 이들을 조속히 퇴진시키고 엄벌해야 한다며 내일 서울 신촌 일대에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총궐기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야당이 계엄 사태에 새롭게 제기된 의혹을 추가한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 소추안을 오늘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상설특검에 이은 내란 혐의 일반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이 애초 계획보다 하루 미룬 오늘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합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증언 등 잇따라 터져나온 계엄 전후 구체적인 정황을 최대한 반영키로 한 겁니다. 유혈 사태의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윤석열 씨가 즉시 탄핵돼야 되는 이유라고 봅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안을 오는 14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인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주 반드시 탄핵을 통과시킬 거라 결의를 다지며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 자율투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광장에서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또 지켜보실 것입니다. 탄핵 열차는 출발했습니다.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앞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죄 상설특검법 후보 추천 절차도 시작됐는데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게 야권에서 후보 2명을 추천하면 지체 없이 임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윤석열은 지체 없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합니다. 지연하거나 회피하면 탄핵 사유가 초과된다는 점 경고합니다. 내란죄 일반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곧바로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지난주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서 본회의 불참으로 대응했던 국민의힘, 오는 토요일로 예상되는 2차 표결을 앞두고는 기류 변화가 역력합니다. 표결 참여 또는 탄핵 찬성을 공언한 의원들이 잇따르는 가운데 한동훈 대표도 이번엔 표결에 참석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 번째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한동훈 대표가 이번엔 여당도 본회의장에 들어가야 한다는 뜻을 주변에 밝힌 거로 파악됐습니다. 표결엔 참여하겠다는 당내 여론이 커지면서 또다시 의원들을 불참시키는 건 어렵다는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지난 7일 당론에 따라 탄핵안 표결에 불참했던 김재섭 의원은 이번엔 참여에 찬성표를 던지겠다며 입장을 선회하기로 했습니다. 헌법적 공백을 초래하고 민심이 수용하지 않고 대통령의 선의에 기대야 하는 하야 주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질서도 없고 퇴진도 없습니다. 이로써 탄핵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여당 의원만 김 의원을 포함해 조경태,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 등 모두 5명입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는 기준인 여당 이탈표 8표에는 못 미치지만 무기명 투표인 만큼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지난번 탄핵안 표결 때와는 다른 움직임인데 이 같은 당내 변화가 대통령실 대응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1차 탄핵안을 폐기시킨 뒤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질서 있는 퇴진을 내세우며 구체적 로드맵을 짜기 위한 당내 TF까지 구성했지만 정작 대통령실에선 조기 퇴진의 부정적 기류가 역력한 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친한계 내에서도 대통령실이 수용하지 않는 이상 질서 있는 퇴진은 사실상 무용해졌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면 이건 불가피하다. 예. 그렇게 탄핵이 불가피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급속하게 악화하고 있는 민심까지 더하면 질서 있는 퇴진으로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한동훈 대표 전략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게다가 개파 간 세대결 양상으로 흐른 신임 원내대표 선출까지 맞물리며 탄핵안 표결까지 당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5선의 권성동, 4선 김태호 의원 2명이 후보자로 지원하며 의원총회 투표를 통해 결정될 예정인데 표결에 앞서 합동토론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차기 원내대표는 모레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2차 표결을 앞두고 당론 결정 등 과정을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친윤계를 중심으로 중진 의원들은 권 의원에 힘을 싣고 있지만 친한계와 초재선 의원들은 개파색이 옅은 김 의원에 대한 지지가 높은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친윤계 권성동 의원은 자신이 원내대표로 선출될 경우 상황이 수습되는 대로 바로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가 된다면 임무를 길게 갖고 가지 않을 생각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친한계를 중심으로 친윤계 원내대표는 옳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는 질문에는 자신은 윤석열 정부에서 일한 적도 없고 호가호위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태호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참여 여부를 두고 분위기가 달라졌다며 당론을 통해 본회의장에서 자유의지를 갖고 투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비윤석열계로 분류되는 김 의원은 이번 원내대표 경선이 개파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개파에 의존해 정치하지 않았고 그런 게 있다면 뜯어 고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추진하는 비상계엄 사태 국정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며 국민의힘에 동참을 압박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장의 제안을 살펴보고 최대한 빨리 국조특위 위원 명단을 제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내란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기 위한 우 의장의 결단을 환영한다며 여당도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신속히 국정조사에 협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지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소환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 비상계엄 선포 관련해서 국무회의 당시 상황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 특수본이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소환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자신은 끝까지 계엄에 반대했다며 어쨌든 막지 못해 깊이 자책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계엄 국무회의 때 참석자 모두 찬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국가 정책을 의결하는 국무위원 절반이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권위도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 긴급현안질의 참석을 앞두고 낸 입장문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끝까지 막지 못해 깊이 자책한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자신은 일관되게 반대했다면서도 져야 할 책임을 변명이나 회피 없이 지겠다고 전했습니다. 정부 서울청사를 나서며 만난 취재진에겐 수사당국의 소환조사와 관련해 절차에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소환조사에는 응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법률적 절차. 또 수사 절차에 따라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계엄 국무회의 때 참석자 누구도 찬성한 사람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상계엄을 반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한 사람도 이걸 해야 된다고 찬성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박 장관은 또 국무회의에 안건이 상정되거나 정상적으로 회의가 진행될 상황이 아니었다며 자신은 비상계엄령에 서명한 적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전두환 때도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저렇게 국무위원들의 사인이 있었어요. 저는 저 문구에 사인한 적이 없습니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동시다발적으로 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를 벌이는 가운데 그동안 함구하고 있던 국무위원들이 조금씩 당시 상황에 대해 입을 여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 절반이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국가의 주요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국무회의의 권위는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YTN 이종우입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당일 상황 파악을 위해 연락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의 전화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 질문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의원의 질문에 계엄 당일 골드버그 대사 전화를 일부러 받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갔고 잘못된 정세 판단과 상황 판단으로 미국을 잘못 이끌고 싶지 않았다며 전화를 받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 장관의 답변으로 미뤄보면 계엄 선포 당일 미국 측이 주한 대사를 통해 상황 파악을 시도했지만 즉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와 관련해 김준영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골드버그 대사가 계엄 당일 조 장관과 연락이 닿지 않아 윤석열 정부 사람들과 상종을 못하겠다는 취지로 본국에 보고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은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의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한국의 탄핵 정국과 관련해 어떤 행위자도 이를 악용하길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사브리나 싱 국방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국의 정치적 혼란으로 인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한국에서 민주적 정치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또 한국의 탄핵 정국 속에서도 한미 간 협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질문에는 한국과 협력과 대화는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신병을 확보한 검찰이 군 상대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혐의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실관계를 충분히 파악한 뒤 대통령을 불러 조사한다는 건데 경찰 수사 속도가 변수로 꼽힙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네 번째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구속 뒤 처음 이뤄진 조사에서 특수본은
계엄 관련 윤석열 대통령 지시와 전후 사정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요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우선 군을 중심으로 혐의 다지기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당장 방첩사령부에 이어 특전사령부에도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고 김세훈 특수작전 항공단장 등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의 최종 목표는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한 윤석열 대통령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계엄에 참여한 관련자들을 충실하게 조사한 뒤에야 대통령을 불러 조사할 수 있다는 게 현재 검찰 입장입니다. 군과 경찰 지휘부 등 계엄을 지휘하거나 이에 관여한 인원들을 불러 조사하는 게 우선이란 겁니다. 다만 경찰 수사가 속도를 높이고 있는 것이 변수로 꼽힙니다. 주요 피의자인 김용현 전 장관 신병을 이미 확보한 데다 경찰이 대통령실 강제 수사까지 벌인 만큼 검찰의 칼끝이 더 빠르게 대통령을 겨눌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수사기관에서 내란 수괴로 지목된 가운데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공수처장이 직접 긴급 체포를 언급하기도 했는데 현직 대통령을 긴급 체포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신지원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정점으로 겨냥해 수사 중인 가운데 윤 대통령 출국 금지 깃발을 들었던 오동훈 공수처장이 긴급 체포 가능성까지 거론했습니다. 법리적으로 현직 대통령을 긴급 체포하는 것이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현직 대통령이라도 내란죄에 한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고 중범죄 피의자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만큼 윤 대통령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조지호 경찰청장 사례처럼 조사 도중 긴급 체포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윤 대통령이 조사 자체에 불응할 경우 수사기관과 대통령 경호처가 충돌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현행법상 대통령은 본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라도 5년간 경호처의 경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수사기관의 체포에 저항할 경우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될 것입니다. 저항하면 공무집행 방해가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대통령 경호처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 체포했던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대통령 수사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만큼 논리적 충돌을 피하는 방향으로 조사가 이뤄질 거란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대통령실은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대통령실은 앞선 정부 관례대로 압수수색 대신 자료 임의 제출을 택했는데 윤 대통령 측은 강제 수사와 함께 탄핵 심판에도 대응할 변호인단 구성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압수물 상자를 싣고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차량이 대통령실 입구에 늘어서 있습니다. 비상계엄에서 비롯된 내란 혐의 수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정조준하며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영내에 진입하지 못한 겁니다. 점심을 먹으러 나가던 대통령실 직원들은 압수수색을 예상하지 못한 듯 당황한 모습이었습니다. 경찰과 대통령실은 반나절이 넘도록 방식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다 대통령실이 요구받은 자료 가운데 일부만 임의 제출하면서 압수수색 절차는 종료됐습니다. 이게 끝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왜 강제 압수수색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영장에 임의 제출 받으라고 그렇게 기재된 게 아니잖아요. 기재돼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중요한 기록물이 많으며 별건 수사로 번질 가능성이 있어 관련 법에 따라 출입을 제한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사과 담화 이후 지켜오던 침묵을 깨고 압수수색에 대해 법과 이전 정부 관례에 입각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 수사에 대한 법적 대응에 이어 탄핵 심판대에 오르는 상황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친윤계 의원과 소통했다는 여권 관계자는 내년 2월 또는 3월 하야는 시일이 촉박한 만큼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로 법정 공방에 나서며 시간을 벌고 정국 안정을 바라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검사 출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해 친분이 있는 법조인을 중심으로 변호인단 구성을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첫 소환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자진 사퇴보다는 탄핵 심판을 택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직무 공백이 최대 6개월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네, 수사 관련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경찰 특수단이 오늘 중에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영장을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오늘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경찰은 앞서 경호실의 제지로 들어가지 못했었던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제시도 여부는 추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알려왔습니다. 자,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에 대해서는 일부에 대해서 소환 일정을 조율 완료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경찰 특수단이 오늘 중에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계엄 충격으로 투매에 나섰던 개인이 돌아오면서 우리 증시가 연이틀 상승했습니다. 과연 오늘도 오를지 관심인데요. 직접 개장 상황 보시겠습니다. 자, 조금 전 우리 증시 개장했습니다.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고 환율은 소폭 하락한 상황입니다. 자, 어제까지 우리 증시는 2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일주일 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어제 코스피는 1%대 상승했고 코스닥도 2% 넘게 올랐는데요.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이 3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2,458, 그리고 코스닥은 682포인트를 지났습니다. 자, 코스피는 0.6%대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 코스닥은 1%대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환율은 계엄 선포 이후에 바닥을 계속 높여가면서 상승하는 추세인데 지금 오늘은 1,430원대가 깨지면서 지금 소폭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뉴욕 증시가 어제 나스닥의 사상 최초로 2만 선을 돌파한 가운데 우리 증시도 지금 뉴욕 증시를 따라서 계속해서 반등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경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몸집을 키운 수사당국의 칼끝이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인 윤 대통령을 향하고 있습니다. 계엄 사태의 전말도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박성배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조금 전에 올라온 속보부터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 특수단이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을 한다라고 밝혔는데 일단 어떤 혐의인지부터 정리를 좀 해주시죠. 모두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일단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이 장시간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긴급 체포되기에 이르렀죠.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긴급 체포를 했다는 것 자체가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신청을 예정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네. 사실 긴급 체포는 사전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는, 즉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행하는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실무상으로는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뚜렷한 혐의가 현출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는 긴급 체포를 단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서 법원이 만약 영장을 발부한다면 이 사건과 관련해서 긴급 체포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될 것이고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유의미한 진술도 확보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조지호 경찰청장이 계엄 선포 3시간 전에 윤 대통령과 따로 만나서 네. 장악할 기관을 적은 A4 용지를 받은 바가 있고 계엄 선포 이후로도 윤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해와서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상당히 네. 유의미한 진술인데 이와 같은 진술 외에도 증거인멸의 전반적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긴급 체포를 한 것으로 보이고 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관련 진술을 확보할 추가 증거를 확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짚어주신 아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조 청장 같은 경우에는 계엄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 방송을 통해서 처음 확인을 했다라고 밝혔는데 이 기존 주장과 배치가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경찰청이 제출한 조 청장의 당일 동선이 있었는데 이것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경찰청이 사전에 제출했던 자료나 국회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이 발언한 내용이 현재 실제로 드러난 정황과는 상당히 배치됩니다. 네. 국회에서 발언할 때 선서를 했는지가 불분명해서
과정에서 위증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통상 경찰 등 일부 지휘부의 경우에는 일부 하달된 지시에 곧바로 항명하기보다는 그 지시를 일부 따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관련된 조사가 이어질 때에도 정당한 지시 내지는 혐의를 회피하는 진술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시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사태의 전말이 일부 드러나기 시작했고 이와 같은 경찰 조사 시 진술이 윤 대통령의 개입 정황을 상당히 뚜렷하게 하는 진술이라 상당히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진술을 보강하는 일부 자료가 추가로 확보된다면 사실 윤 대통령의 혐의를 벗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특히 조조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게 되면 이때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 사태 전반을 주도한 인물로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는데 조조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사건 현장에서 지휘한 인사 중 가장 최고위층 인사입니다. 사건 현장에서 지휘한 인사들 중에는 최초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군 내부의 현장 지휘관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대목입니다. 네. 자, 검찰 특수본에서도 속보가 들어온 내용이었는데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소환하겠다는 그런 속보였거든요. 비상계엄 선포당 전에 그 국무회의 상황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는 건데 국무회의의 어떤 절차적 문제 이런 거를 짚어볼까요? 국무회의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 선포에 어떤 의견을 내었는가, 적극적으로 반대하였는가, 묵인하였는가, 나아가서 혹여라도 일부 동조하였는지 전반을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동조했다면 이때는 내란적 공범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점쳐집니다. 특히나 이 회의 과정에서 어떤 의견을 냈는지 여부와 별개로 국무회의가 실제로 진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까지 드러난 정황에 비추어 보면 사실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거나 아예 국무회의라고 볼 수 없는 정황이 상당히 포착되고 있습니다. 사실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면 이는 위헌입니다. 단순히 계엄법을 넘어서서 헌법도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는 반드시 국무회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것이고 사실 국무회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주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결정하는 과정에서 심의기관입니다. 이는 행정부 내부의 통제장치입니다. 즉 대통령이 모든 국정을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도록 국무회의를 통해서 행정부 내부에서 통제 절차를 가하는 것인데 이 절차를 형용했다. 위헌적인 조치로서 비상계엄의 위법성이 더 뚜렷해지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 탄핵 심판과 내란죄 수사 과정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대목입니다. 지금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이게 국무회의다운 국무회의가 아니라면 위헌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11명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말리지 못한 책임도 물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이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국무회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한 책임은 탄핵 소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직무집행상 위헌 위법이라고 볼 여지가 다분하고 탄핵 절차는 일종의 징계 절차입니다. 일반 공무원들은 징계 조사에 이어서 징계 절차를 밟게 되는데 국무위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는 탄핵 절차를 통해서 그 징계 책임을 묻게 되는 것입니다. 충분히 징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지만 형사상 내란적 공범인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적어도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닐 뿐만 아니라 심의를 담당하는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내란죄 죄책을 묻기는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의사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어떤 의견을 개진했고 오히려 대통령이 무리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지원을 해주었다는 수준에 이르러야 적어도 내란죄 방조 혐의로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조금 전 들어왔던 속보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경찰이 어제 사실상 실패했었던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재시도 여부를 추가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자 어제 상황에 대한 질문을 드리면 왜 진입하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명색이 압수수색인데 왜 허가를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 압수수색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 등은 군사상 비밀이 소재하는 장소라고 볼 여지가 다분하고 이에 따라 책임자가 승낙해주지 않으면 당장 진입하지는 못합니다. 이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때에도 판사가
일단 임의 제출을 받는 형태를 취하고 그 이후에 임의 제출이 여의치 않으면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 진입하라는 취지로 기재를 해두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면적인 진입이 불가능했는데 사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 진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네. 그 책임자도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면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조항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아마 현장에서 경찰은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자료는 압수하지 않는다. 이 사건 혐의와 관련된 부분만 압수할 테니 진입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을 것이고 네. 경호처는 일단 진입을 해오게 되면 일부 자료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자료와 혼재될 수 있다. 구분하기 어려우니 당장 진입은 어렵다는 취지로 실랑이를 벌였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일부만 임의 제출받고 경찰에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과거 전례에 비춰보면 임의 제출을 일부 받고 더 이상은 압수수색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은 대통령실 압수수색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경찰로서는 재시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재시도를 하더라도 또 이제 대통령 경호실이라든지 이제 그 반발에 부딪히면은 못하는 거 아닌가요? 또 시도를 할 때는 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더 보강하는 취지로 나서게 될 텐데 네. 아마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때 중대한 국가 이익을 침해할 사정이 없으면 책임자가 승낙하여야 하고 네. 실제 현장에 들어가서 이 사건과 직접 연관된 자료만 수집할 뿐 여타 자료는 수집하지 않는다는 조건, 즉 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보강하는 취지로 압수수색 영장에 일부 취지를 더해달라는 내용으로 법원에 직접 요청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영장에 일단 진입은 하되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자료는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보다 적극적인 내용의 영장이 발부된다면 이때는 진입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네. 어제는 임의 제출 방식으로 일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가장 필요로 했던 국무회의 당시의 자료는 없었거든요. 어쨌든 대통령실에서는 그 자료는 없다는 그런 입장인데 이게 없는 걸까요? 아니면은 증거인멸 가능성도 있는 걸까요? 증거인멸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안이 워낙 중대한 사안인데다 네. 대통령 입장에서도 국무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관련 자료도 없다고 항변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게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국무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관련 자료도 확보해야 하겠습니다만 네. 현재 여타 관련자들의 구체적인 진술, 특히 특전사, 방첩사, 수방사, 정보사 관련자들의 진술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무회의 자료가 없다는 항변만으로는 혐의를 벗어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네. 국무회의 자료가 없다는 항변을 하게 되면 증거인멸의 우려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더 높이는 사정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관련자들 진술이 어느 정도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국무회의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수사가 난관에 봉착하게 되겠지만 네. 관련자들 수사가 충분히 확보된 상황에서 국무회의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가능성을 높이는 사유로 작용하게 됩니다. 네. 자, 지금 이 수사 당국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교통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지적은 계속해서 나왔는데, 자, 그러자 경찰과 공수처, 국방부가 한 팀을 꾸려서 공조수사본부라는 걸 차렸고요. 그리고 검찰은 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경찰과 검찰이 이 사건을 두고 대립을 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경찰은 기본적으로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어제 이틀 전이죠.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도 검찰의 내란죄 수사권을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검찰은 수사할 수 있는 범죄 유형이 한정돼 있습니다만 경찰과 공수처 직원에 대해서만큼은 그 범죄 유형을 불문하고 전면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이 일부 피의자로 포함되어 있다 보니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면서 경찰을 수사할 수 있는 검찰인 만큼 그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내란죄 수사도 가능하다는 입론을 펼쳤습니다. 이 판단을 향후 형사재판 본안에서 다른 판사는 다른 판단을 할 여지도 있습니다. 여전히 경찰은 검찰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보고 있는데 다만 경찰 입장에서는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강제 수사를 수시로 진행해야 합니다. 즉 압수수색 영장도 신청해야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체포, 구속 영장도 신청해야 하는데 영장 등 신청권은 오로지 검찰에 귀속되어 있습니다. 검찰의 협조 없이는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니 그렇다면 영장 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는 또 다른 기관, 즉 공수처와 협조해야 할 필요성이 더 크게 대두되죠. 이에 따라서 공수처를 공조수사본부에 합류시키고 또한 군인에 대한 수사는 민간 수사기관이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군인에 대한 수사는 군, 검찰 등이 수행해야 하는데 그 필요성에 따라 국방부 조사본부를 이 공조수사본부에 합류시킨 것입니다. 즉 경찰로서는 자체 수사를 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공수처와 국방부 조사본부를
편성시켜 공조수사본부를 꾸렸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공조수사본부가요, 검찰이 사실 먼저 수사 협의를 제안을 했지만 그 당시에는 경찰이 사실상 거부를 했었고 이번에는 검찰의 사전 논의 없이 이 공조수사본부를 출범시켰단 말이죠. 네네. 검경이 어떻게 서로에 대한 그 견제를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견제를 상당히 계속하고 있고 네. 이 수사 구조와 형태에 대한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찰의 시각은 수사 전면에 경찰이 나서야 한다. 네. 검찰은 법리 검토를 하고 필요한 영장 청구를 해달라는 입장인 반면에 검찰은 적어도 이 사건 수사는 관련된 내란죄 수사 경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내란죄는 직권남용죄와 관련된 영역으로서 직접 수사할 권한이 있다. 우리가 전면에서 물러난 이유가 없다. 이와 같은 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양 기관이 서로 공조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대립의 시점 같습니다. 네. 아마 향후로도 이와 같은 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은 향후 상설 특검이 되든 일반 특검이 되든 특검이 도입되면 관련자들은 모두 수사 기록을 특검에 넘겨야 합니다. 네. 즉 공수처는 관련 기관의 수사 이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 수사 이첩에 불응할 경우에 강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예를 들어 상설 특검의 경우에도 특검법에 관련 기관의 수사 이첩을 요구할 권한이 있고 그 관련 기관의 수사 이첩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징계를 요구하거나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는 강제 수단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예. 결국 특검이 도입되게 되면 모든 수사기관이 그동안 수사한 내역을 모두 이체해야 하는데 그 전까지 경찰과 검찰을 중심으로 한 양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를 함으로써 우리가 이 정도 수사를 해냈다. 온전히 수사를 해냄으로써 특검은 일부 기소를 위한 준비 절차만 거치면 마무리될 수 있게 온전한 네. 수사를 했다는 그 대외적인 공표를 하기 위한 절차가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지금 특검 얘기도 해주셨습니다만 이제 특검 얘기로 가기 전에 이것은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수사 당국끼리 어떤 견제와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이러다 보면 수사 성과에도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비판도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가장 좋은 방안은 경찰, 검찰, 공수처, 군검찰, 국방부 조사본부 모든 기관이 합친 합동수사본부를 꾸리는 방식입니다. 그 네. 방식을 취하게 되면 일단 내란죄 수사권과 관련해 법원 행정처장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일부 법원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그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군인 등 일반인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 전면에 나서고 경찰에 대한 수사는 셀프 수사 우려가 있는 만큼 검찰이 나서면 됩니다. 그리고 네.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게 되면 수시로 이루어져야 하는 체포, 구속, 압수수색 관련 영장 청구를 즉각적으로 행할 수 있고 결국 결정은 검사가 해야 합니다. 예. 기소권은 네. 오로지 검사에게 보유돼 있습니다. 경찰도 공수처도 기소권을 보유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네. 어떤 범위의 인사에게 어떤 범위의 협의를 적용할지 최종적인 결정은 검사가 해야 하는데 그와 같은 최종적인 결정도 수사와 맞물려야 합니다. 예. 일정한 적법성을 확보하면서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 수사가 어느 정도 뒷받침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협의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협의가 이루어지려면 모든 기관이 합친 공조수사본부 출범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특검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이제 정당 추천 의원 4명의 명단을 이제 대통령실에 발송을 했습니다. 이후 일단은 정상적인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상설 특검과 일반 특검은 차이가 있습니다. 상설 네. 특검은 이미 설립되어 있는 특검법에 따라서 국회가 본회의 의결로 특검이 필요하다고 의결하면 곧바로 상설 특검을 임명해야 합니다. 네. 국회 내에 그 특별검사 추천 후보 위원회에서 특별검사 2명을 추천해야 하고 네. 추천된 2명 중에서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해야 합니다. 다만 상설 특검의 한계는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무엇보다 상설 특검은 수사기관과 인력에 제한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60일 더하기 30일 최종 90일로 제한되어 있고 지원받을 수 있는 인력도 예를 들어 검사 5명, 수사관 30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일반 특검을 도입해야 일반 특검은 사안의 중대성과 규모에 맞춰서 인력도 기관도 제한 없이 별도의 법률안으로 설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네. 따라서 일단은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일반 특검은 법률안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국회로서는 상설 특검부터 먼저 처리를 했는데 그 규모와 수사기관의 제한에 따라서 일반 특검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는 만큼 일반 특검도 법률안으로 처리할 계획을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예.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짧게 이것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대법원 판결 오늘 나오지 않습니까? 네. 자, 지금 이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좀 짧게 알려주실까요? 1심, 2심 모두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만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습니다. 2021년부터 인신 사무처리 예규가 개정되면서
실형을 선고한다고 하더라도 구속의 필요성과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오늘 만약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된다면 오늘 즉시 바로 구치소로 입감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혐의가 상당히 많은데 일부라도 무죄 판결이 나오게 되면 형을 다시 정하여야 하는 만큼 대법원으로서는 원심에 파기환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원심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수개월이 걸릴 가능성이 높고 네. 만약 오늘 대법원이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확정한다면 조국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합니다만 비례대표인 만큼 조국 혁신당 차순희자가 비례대표직을 승계하게 되고 조국 대표는 차기 대선에는 출마하지 못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욕 증시 나스닥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2만 선을 돌파했습니다. 지난달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시장 전망치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장중 2만 선을 돌파했습니다. 19,000대에서 출발해 초반부터 상승세를 키웠는데 애플과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등 대형 기술주들이 상승장을 이끌었습니다. 비트코인도 반등해 10만 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나스닥 지수와 비트코인이 동반 상승한 건 미 노동부가 발표한 소비자 물가지수 CPI 영향이 컸습니다. 11월 CPI가 1년 전과 비교해 2.7% 상승했지만 시장 예상치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다음 주 미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에 힘이 실렸기 때문입니다. We think the Fed will still do at least one more cut. We would anticipate the market will probably drift up throughout the rest of the year as you get more into the Santa Claus rally. 금리 인하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기술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시장은 안도했지만 앞으로도 상승장이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한때 2.4%까지 떨어졌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달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도 석 달 연속 3.3% 상승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예고한 관세와 감세, 이민자 정책이 실행될 경우 수입 물가 상승과 인력난 등이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공행진하던 미국 CPI 상승률이 지난 7월 2%대로 내려오면서 연준은 지난 9월 기준금리를 0.5% 내리는 빅컷을 단행했습니다. The economy is not sending any signals that we need to be in a hurry to lower rates. The strength we're currently seeing in the economy gives us the ability to approach our decisions carefully. 소비자 물가가 상승세로 돌아선 데다 트럼프 2기 정책이 물가를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에 연준이 내년에는 금리 인하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네, 러시아가 중국, 인도 등 브릭스 회원국과 함께 인공지능 AI 개발 동맹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AI 기술 패권에 본격적인 도전장을 내민 셈입니다. 이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의 인공지능 AI 개발을 주도하는 국영기업 스베르방크. 이 기업이 주관한 컨퍼런스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연설에서 신흥 경제국 연합체 브릭스와 AI 동맹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Уверен, что серьезный импульс такому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придаст Международный альянс национальных ассоциаций и институтов развития в сфере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стран БРИКС. 러시아는 자체적으로 생성형 AI를 개발하고 있는 세계 10개 나라 가운데 한 곳입니다. 하지만 21세기 첨단 기술의 격전장인 AI 분야에서 러시아는 서방 주요국에 크게 뒤처져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이어진 서방의 제재가 큰 타격이 됐기 때문입니다. 인재들은 러시아를 빠져나가고 AI 구현에 필수적인 그래픽 처리 장치, GPU 등을 구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AI 동맹 구상은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По созданию, но и по масштабу применения, проникновению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во все без исключения сферы нашей жизни. AI 관련 기술 특허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중국, 그리고 IT 강국 인도 역시 브릭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들이 본격적으로 협력할 경우 미국이 주도하는 AI 패권 경쟁의 판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세르비아와 인도네시아 등 비회원국들도 합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맹에 참여한 나라들은 앞으로 AI 기술과 규제에 대한 공동 연구 등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국문화원과 한국콘텐츠진흥원 LA센터가 주최하는 다리 어워드 올해의 인물 수상자로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작가 김주혜가 선정됐습니다. 김 작가는 데뷔적인 소설 작은 땅의 야수들로 지난 10월 러시아 최고 권위 문학상인 톨스토이 문학상 해외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다리 어워드 측은 김 작가에 대해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이후에 한반도를 배경으로 한 장편 소설로 톨스토이 문학상을 받아 미 현지에서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올해 기업으로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시즌2 제작사인 퍼스트맨 스튜디오가 올해 비즈니스 파트너로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K-팝 특별 전시를 진행한 그래미 뮤지엄에게 돌아갔습니다. 뉴스원 목요일 수사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